안녕하세요. 오늘 Unsupervised Learning Tool을 맡은 12기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하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번에 배웠던 비지도 학습 1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클러스터링이랑 이거 클러스터링에서 사용되는 방법들 그리고 Flat Algorithms Clustering이랑 Hierarchical Clustering, DB-Scan 그리고 이제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할 텐데요. 비지도 학습이란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머신러닝 방법으로 데이터 내에 숨겨진 특징이나 구조를 발견하는 데 사용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결과값에도 뚜렷한 정답이 없고요. 따라서 데이터셋의 피처와 패턴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구성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비지도 학습의 목표는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끼리 구분하고 이들의 피처와 패턴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렬을 한다든가 데이터의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등을 통한 추가적인 정처리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법들은 오늘 배울 내용인 클러스터링이 있고 연관 분석, 어소시에이션이랑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차원 축소, dimensionality reduc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차원 축소를 아주 간략하게 다시 짚어보자면, 일단 차원의 수란 무엇이냐? 변수의 수도 되고 데이터 프레임상에서 열의 수도 되고 특성의 수도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즉 차원 축소란 다차원 데이터셋의 차원을 축소하는 새로운 저차원의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것이고, 그냥 한마디로는 변수의 수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 축소를 하는 이유들은 궁극적으로는 다차원 데이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 안에 비용의 문제나 차원의 저주, 과적합 문제, 거리 기반 모델의 성능 저하, 시각화의 어려움, 다중 공선성 문제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 차원 축소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인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이 란 무엇일까요? 유사성 또는 패턴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객체를 클러스터로 구성하고 분류하는 비지도 기계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즉, 데이터에서 자연스러운 그룹화를 찾아서 어떤 범주가 존재할 수 있고 해당 범주를 정의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의 활용 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세분화와 클래스 레이블 태깅이 있습니다. 세분화의 경우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소규모 데이터 그룹으로 분리하여 그룹별 대표 데이터로 전체 데이터를 요약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그룹 내의 데이터 특징 및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클래스 레이블 태깅 같은 경우에는 정의된 클래스가 없어서 지도학습이 불가능한 경우에 분집별로 태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링을 진행할 때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집 내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비슷한 속성을 가진 객체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군집 간의 분산을 최대화하자. 이건 이제 다른 속성을 가진 객체들끼리 다른 그룹으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룹으로 묶어준다는 개념으로 군집 분석과 분류 분석의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둘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레이블의 존재 유무에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의 방법으로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유사한 그룹으로 묶어주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지도 학습의 종류로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로 구분해주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둘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학습 종류에 따라 알맞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군집 분석은 크게 하드 클러스터링이랑 소프트 클러스터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드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속하게 하는 분류 방법으로 이진값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소프트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식별된 그 각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확률값을 사용하다 보니 하드 클러스터링보다 더 유연하게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러스터링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왜 클러스터링을 배워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클러스터링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특징을 찾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클러스터링을 활용하면 특정 패턴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상치로 간주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변칙성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가진 패턴이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데 클러스터링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가 가진 주요 군집을 파악하거나 이것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클러스터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flat algorithms로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서 한 번에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ierarchical algorithms로 객체들을 가까운 집단부터 점진적으로 묶어가는 계층적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B스캔처럼 데이터를 밀도를 기반으로 분집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알고리즘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러스터링의 개념과 주요 알고리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은 일단 클러스터링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proximity measures, 근접식도, 그리고 둘째로는 이거를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평가하는 clustering evaluation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근접측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분집 분석에서는 비유사성 기반의 거리를 측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접측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정의하면 근접측도는 객체 간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을 수치화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군집을 형성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간 거리를 계산하고 결과를 n by n 형태의 행렬로 나타내면서 이 행렬의 대각선 값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유사성과 비유사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사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객체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반대로 비유사성의 경우에는 두 객체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며 값이 낮을수록 유사한 객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비유사성 기반의 거리를 측도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거리 기반으로 수행되는 만큼 표준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표준화 작업이란 모든 변수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변수 간 단위를 통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K-means 클러스터링의 표준화 전후를 보여준 예시입니다. 표준화 전에 stretch 데이터에서는 변동성이 가장 큰 X축을 따라 데이터가 정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변수의 단위 차이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고
그 옆에 표준화를 거친 Z-스코어 노멀라이즈 데이터를 보면은 변수 간 변동성이 반영이 되어서 올바른 클러스터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때는 표준화 작업을 꼭 기억하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거리 측정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와 맨해튼 디스턴스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다들 이미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P차원 공간에서 두 점 X와 Y 사이의 직선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계산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선 거리를 구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맨해튼 디스턴스는 그리드 상에서 이동 가능한 경로를 기준으로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단식으로 이동하며 측정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 뭐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시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뭐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고 맨해튼 디스턴스는 이렇게 파란 선과 초록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으로는 민코우스키 디스턴스와 마할라노비스 거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코우스키 거리는 유클리디언 거리와 맨해튼 거리, 앞에서 언급되었던 두 가지 거리 측정 방법이죠. 이것들을 일반화한 거리 척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이 1인 경우에는 맨해튼 거리가 되고 R이 2인 경우에는 유클리디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R의 값에 따라 거리 계산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이고요.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하여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거리 척도입니다. 계산식을 보시면 공분산 행렬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맥락을 정교화하는데, 이건 데이터를 단순히 거리로만 비교하지 않고 변수 간의 관계를 반영하여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은 코사인 유사도인데요. 코사인 유사도는 앞서 설명한 거리 기반 측정 방법들과는 다르게 데이터 간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 척도입니다. 거리 기반 방법들이 두 점 간의 물리적 거리를 계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 간의 각도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측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크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계산식에서는 두 벡터 간의 각도 세타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평가하며 두 벡터가 동일한 방향일수록 유사도가 1에 가까워지고 반대 방향일수록 유사도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집니다. 즉 사이각이 작을수록, 즉 같은 방향일수록 유사도가 높고, 이거는 뭐 데이터의 크기가 중요한 요소가 아닌 상황, 예를 들어서 문서의 내용이나 텍스트의 의미를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거리 척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생성한 클러스터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Sum of Squares Errors라고 SSE로 줄여서 부르죠. 군집 내 데이터 포인트와 중심점 간의 거리 제곱합으로 군집의 응집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SSE라는 용어는 inertia나 WCSS라는 단어로도 대체되어서 불리고 군집 평가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예시로는 뭐 Y축에 SC를 표시하고 X축에 군집수인 K를 표시해서 나타내는 엘보우 포인트에서 최적의 군집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뭐 수식 보시면은 군집 내 각 데이터 포인트 X와 중심점 간의 거리 제곱합을 모든 군집에 대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군집 내 데이터가 중심점에 가까울수록 이 SC 값은 작아지고 더 응집된 군집임을 나타내게 되죠. 다음으로는 엘보우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엘보우 포인트는 이전에 설명드린 군집 내 오차 제곱합 SSE를 군집화 비용 함수로 정의하고, 이 감소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지점을 통해 최적의 군집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군집 수 K가 증가하면 SC는 감소하지만 일정 지점 이후로는 감소폭이 매우 작아집니다. 그래프에도 나타나 있죠. 이 급격한 감소가 끝나는 지점, 즉 그래프의 팔꿈치처럼 보이는 지점을 엘보우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보우 포인트는 최적의 군집수를 찾는 데 유용하고 직관적인 시각화로 널리 이용되곤 합니다. 해당 그래프에서는 K가 3인 지점에서 엘보우 포인트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적의 군집수가 3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설명드릴 지표는 던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군집 간 거리와 군집 내 거리의 비율로 계산되고 군집의 분리도와 응집들을 동시에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먼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거리를 정의하게 되는데 intercluster distance는 서로 다른 군집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 intracluster distance는 개별 군집 내에서 가장 먼 거리. 그래서 이 던 인덱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거리를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군집 간의 분리도가 높고 군집 내부의 응집도가 뛰어난 클러스터링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군집 간 거리와 군집 내 거리가 시각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군집 간 거리가 멀수록 군집이 서로 잘 분리되었다고 보고 군집 내에서 거리가 짧을수록 개체들이 응집된 좋은 군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루엣 계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 계수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군집 내에서 얼마나 잘 응집되어 있고 다른 군집과 얼마나 잘 분리되어 있는지를 또 판단하는 지표죠. 먼저 AI라는 요거에 대해서 좀 보자면 이거는 군집 내 응집도를 측정하는 값으로 개체 I와 같은 군집 내 다른 데이터 포인트 간의 평균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작을수록 해당 개체가 군집 내에서 잘 응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이미지에서는 이제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BI의 경우에는 군집 간 분리도를 반영하는 값으로 개체 I와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 내 데이터 포인트 간의 평균 거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클수록 군집 간 분리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최대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에서는 이제 분홍색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처럼 어, 실루엣 계수는 AI와 BI의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이 되고 분모의 두 값 중 더 큰 값을 사용하여서 정교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AI와 BI의 상대적인 크기가 적절히 반영이 되고 군집 품질의 평가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실루엣 계수, 이 SI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1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잘 클러스터링이 되었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잘못된 클러스터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실루엣 개수 값이 0.5 이상이면 좋은 클러스터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알아야 할 뭔가 평가 지표나 거리 계산법 같은 것들은 다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 Flat Algorithms Clusterin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lat Algorithm Clustering이란 특정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클러스터에 직접 할당하여 유사한 데이터를 하나로 그룹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방법들이 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K-means clustering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 중심으로 묶는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스 GMM으로 불리는데 이거는 복잡한 분포를 근사하기 위해 여러 가우시안 분포들을 혼합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의 공통점은 클러스터 개수를 K로 지정하는 게 필수라는 것, 그리고 이후에 배우게 될 EM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반복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동작 방식은 이러합니다. 먼저 군집수 K를 결정을 하고 초기 K개 군집의 중심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중심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집의 관찰치들을 모두 할당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 형성된 군집의 중심을 재설정합니다. 기존의 중심점과 새로운 중심점의 차이가 없을 때까지 이 3번과 4번의 과정을 반복을 하면은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한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GMM의 경우에는 이제 정규 분포의 혼합으로 데이터 분포를 근사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단일 정규 분포를 보여주는데 데이터가 하나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해당을 하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러 분포가 혼합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림에서는 K는 3인 경우를 예로 들어 데이터가 3개의 정규 분포가 혼합된 분포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GMM이 혼합 분포인 이유는 여러 개의 정규 분포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앞에서 설명드린 K-민즈와 GMM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K-민즈는 각 데이터를 특정 클러스터에 배정하는 하드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데이터가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속하게 됩니다. 반면 GMM은 각 데이터가 여러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소프트 클러스터링 방식입니다. 앞에서 이 하드 클러스터링과 소프트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즉, 데이터는 여러 정규분포에 대해 다른 수준의 책임값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책임값이란 특정 데이터가 K개의 정규분포 중 어느 분포에서 나왔을지에 대한 확률을 의미합니다.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오른쪽 그림에 이 분포를 보자면 GMM은 데이터 분포를 개별 정규 분포로 분해해서 각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서 왔는지를 확률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게 복잡한 구조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 좋은 클러스터링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MM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GMM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K개의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의 혼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 파이 K, 여기 있는 파이 K는 믹싱 코에피션트, 즉 혼합 계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혼합 분포에서 K번째 가우시안 분포가 선택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파이 K에는 제약 조건이 따르는데요. 첫 번째로는 각 파이 K가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파이 K의 합이 1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합이 1이라는 조건은 전체 확률이 1이 되도록 보장하는 정규화 상수 역할을 한다고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GMM에서는 데이터가 다변량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공분산 행렬을 활용을 합니다. 당연히 공분산 행렬을 사용하면 더 유연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기회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식이 대체 어떻게 나왔을까가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도 과정을 넣어봤는데요. 일단 GMM의 궁극적인 목표는 데이터 XN이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떤 가우시안 분포 K로부터 왔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잠재 변수 Z를 도입을 하게 되죠. 여기 Z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잠재 변수고 잠재 변수 Z는 각 데이터가 어떤 분포로부터 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관측되지 않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 xn이 특정 가우시안 분포 K로부터 왔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이진 변수가 되고 총합이 1이 되죠. 하지만 저희가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변수는 xn뿐이기 때문에 Z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해서 데이터와 분포 간의 관계를 계산하게 됩니다. Z는 특정 가우시안 분포 K에서 데이터가 나올 확률을
나타내는 혼합계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기 혼합계수 파이 k는 p, zk는 1 이렇게 나타나 있죠. 따라서 혼합계수 파이 k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zk가 1일 때 데이터 xn이 k번째 가우시안 분포에서 나올 확률은 평균 벡터가 μk, 공분산 행렬이 시그마 k인 p차원 정규 분포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의 곱을 활용해서 여기 파란색 박스로 나와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결합 확률 pxn과 z를 구하고 pxn을 구하게 되면은 z에 대한 합산은 marginalization이죠. 이것을 수행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최종 GMM식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좀 빠르게 넘어가긴 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지금까지 K-means clustering과 GMM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기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항상 완벽하게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뭐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도 뭐 행동 패턴은 관측이 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 이제 잠재 변수를 사용을 해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특히 GMM은 데이터가 단일 정규 분포가 아닌 혼합 분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되게 유용하고 근데 GMM을 적용을 하려면 또 다시 문제가 관측되지 않은 잠재 변수와 모수를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쓰게 되는 것이 EM 알고리즘입니다. EM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전부 관측되지 않았을 때 잠재 변수를 도입하여서 MLE를 구하는 방법이고 이 잠재 변수에 대한 정의를 요 밑에 다시 적어드렸는데 실제로 관측되지 않았지만 관측된 데이터에 영향이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의미합니다. 뭐 비지도 학습에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다룰 때 각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할지를 잠재 변수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실제 관측된 데이터 X, 잠재 변수 Z, MLE로 추정해야 할 데이터가 존재를 하면은 이 EM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EM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계 유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EM 알고리즘은 반복적인 알고리즘으로 매 단계에서 현재의 추정값, 데이터 스타를 바탕으로 새로운 추정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익숙한 이 로그 우도 함수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잠재 변수 z는 직접 관측되지 않은 값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도 함수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곱 규칙을 활용하여 이 f 데이터 x를 분해하고 양변에 이 로그를 취해주는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z는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분포를 대체하여 처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z의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해 가중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z에 대해서 적분을 취해줍니다. 이를 통해 관측되지 않은 z의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고 평균화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인 것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EM 알고리즘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Q 함수를 최대화하는 새로운 모수 데이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 함수에서 최대화된 데이터가 로그 우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데이터일까요? 나와 있듯이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왜 EM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EM 알고리즘이 이 로그 우도 함수의 데이터를 최대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수식을 통해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앞에서 구했던 로그 우도 함수식에서
현재 추정치 데이터 스타 값을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식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이는 수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h와 관련된 함수 부분만 따로 분리를 해보면 그 젠슨스 이네퀄리티를 통해서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이는 뭐 현재 추정치에 의해 계산된 잠재 변수 z의 조건부 확률 분포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부등식의 적분값이 항상 0 이상이 되는 것을 보장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바로 앞에서 유도했던 부등식을 바탕으로 EM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 데이터 T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 Q 데이터 T가 주어졌을 때 Q 데이터 given 데이터 T를 최대화하는 데이터의 T 플러스 1을 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등식의 첫 번째 줄은 로그 우도 함수의 변화량이 Q 함수의 변화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줄은 이걸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서 EM 알고리즘이 우도 함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킴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EM 알고리즘은 Q 함수를 최대화하는 다음 모수를 찾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로그 우도 함수의 값 또한 꾸준히 증가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EM 알고리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현재 추정치 데이터 스타일이 주어졌을 때 Q 데이터를 찾는다는 것은 이걸 최대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는데요. 현재 추정치가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원래 최대화하려고 했던 로그 우도 함수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저 로그 우도 함수는 잠재 변수 z에 대해 적분된 형태로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이 표현에서 조건부 확률 를 도입을 하여 적분 내부를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부가 변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도 함수가 조건부 확률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이거는 Q 함수와 상수항, 여기 constant, 세타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항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Q 데이터 given 데이터 스타를 최대화하는 과정이 우리가 원래 최대화하려고 했던 로그 우도 함수의 lower bound를 최대화하는 것과 같다는 점. 따라서 EM 알고리즘은 반복적으로 이 lower bound를 최대화하면서 로그 우도 함수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를 갖고 이 반복 작업을 통해서 구한 최종 추정량은 최대 우도 추정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EM 알고리즘의 큰 아이디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방금 설명드린 수식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EM 알고리즘을 다시 정의를 해보자면 잠재 변수를 도입한 우도 함수에서 expectation 스텝을 통해 다루기 쉬운 lower bound를 구하고 이걸 최대화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서 MLE를 추정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다시 좀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텝에서는 이제 expectation 스텝으로 여기서는 관측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잠재 변수 Z의 사후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는 단계로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스텝인 M 스텝, maximization의 M인데 이거는 이 스텝에서 구한 Q 값, 그 사후 확률을 활용을 해서 모수를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단계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수렴에 도달할 때까지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EM 알고리즘은 우도 함수의 lower bound를 점진적으로 최대화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짧게 다뤘던 K-means clustering에서 이 EM 알고리즘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K-means에서 EM 알고리즘은
각 데이터 포인트와 클러스터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여기 식을 보시면 목적 함수 J는 데이터 포인트 xn과 그 중심점 mu k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제곱해서 최소화합니다. ZNK는 데이터 포인트 XN이 클러스터 K에 할당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이진 변수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건 좀 넘어가고 뭐 K-means ZNK 설명 드릴게요. ZNK는 이진 변수에 있고 뭐 1이면 XN이 클러스터 K에 속하고 뭐 모든 데이터는 단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할당되기 때문에 합이 1이라는 제약 조건을 가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뮤K는 중심점이고 K-민스의 EM 알고리즘에서 각 데이터 포인트는 결국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이 되고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은 해당 클러스터 중심점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중심점을 초기화하게 됩니다. K개의 중심점을 랜덤하게 설정을 해주고 두 번째 이 스텝으로는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을 합니다. 여기 ZNK식을 보시면 뭐 데이터 포인트 XN이 중심점 UK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해서 뭐 ZNK이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할당을 하고 ZNK는 1인 데이터 포인트 XN이 클러스터의 K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ZNK의 경우에는 indicator variable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스텝 다음에는 M 스텝이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 중심점을 업데이트하는 단계인데 클러스터 K의 새로운 중심점 뮤K는 클러스터 K에 할당된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는 목적 함수 앞에서 보여드렸던 j 의 1차 미분값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값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마지막 단계는 이 스텝과 M 스텝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인데 수렴이란 중심점의 위치가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거나 클러스터 할당이 안정화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에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작업은 중심점을 랜덤하게 초기화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중심점이 설정이 된 상태이고 이제 이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각 데이터 포인트 초록색 점들로 나타나 있는 이 점들은 중심점 중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빨간색 중심점에 가까워서 해당 클러스터를 할당이 되었고 뭐 위쪽에 있는 애들은 파란색으로 할당이 되었죠. 이렇게 클러스터가 초기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은 M 스텝이죠.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은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빨간색 중심점과 파란색 중심점은 각각의 클러스터 데이터들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그래서 이 단계는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데이터에 점점 더 가까운 위치로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앞에서 한 E 스텝과 M 스텝을 반복을 하게 되고 중심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리즘이 종료가 됩니다. K-민즈의 경우에는 장점이 수렴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초기화 후에 지정된 알고리즘 과정을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수렴 상태에 도달을 하죠. 그리고 알고리즘이 단순해서 계산 속도도 빠르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단점들도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먼저 초기 중심점의 위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초기화를 한다면 로컬 옵티멈에 빠질 위험이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K-means 플러스와 같은 초기화 전략을 활용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러스터 개수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데이터에 적합한 K값을 선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러스터의 모양이 컨벡스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한정적인 거죠. 그 컨벡스는 이전 세션에서 언급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두 점을 잇는 선이 그 공간 안에 모두 포함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뭐 클러스터가 비대칭적이거나 복잡한 형태를 띠면은 K-민스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저하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K-민스는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치가 중심점 계산에 포함이 되면 클러스터링 결과가 왜곡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는 K-메도이드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해볼 수 있습니다. 이 K-means 클러스터링의 응용 사례로는 이미지 데이터 압축과 시각적 단순화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를 RGB 값으로 표현을 하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적용을 합니다.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한 픽셀들은 해당 클러스터의 중심값, 즉 센트로이드 값으로 대체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미지의 색상은 제한된 수의 색상으로 단순화되어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클러스터 개수 K가 작을수록 색상이 조금 단순화되어 있고 K가 커질수록 원본 이미지와 유사한 품질로 복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이처럼 K-means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잡한 이미지를 간단한 형태로 표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해서는 다 했고 이제 GMM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GMM에 사용되는 EM 알고리즘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할 때 최대 우도 추정량 MLE를 사용을 해왔죠. 근데 왜 저희가 굳이 복잡해 보이는 EM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할까요? 특히 이 GMM에서는 저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수식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GMM에서 K개의 가우시안 분포가 혼합된 모델을 가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데이터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K개의 가우시안 분포의 가중합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 X에 대해 로그 우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쵸 이 LX 데이터 어디서 보이지? 저기 로그 PX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는데 이 로그 함수 내부에는 K개의 가우시안 분포의 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매개 변수 뮤 K에 대해 미분을 하면 닫힌 해를 구할 수 없게 되죠. 구체적으로는 로그 함수 내부의 가우시안 분포의 합 때문에 간단히 해를 구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즉 저희가 구한 뮤 K가 어느 가우시안 분포 K에서 온 것인지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EM 알고리즘이라는 최적화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GMM에서 EM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 알고리즘은 초기값 설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클러스터의 개수 K, 오차 1개, 오차 허용 범위 엡실론 0보다 크다고 하고 최대 반복 횟수 T 그리고 초기 파라미터 데이터를 설정을 해야 하고 여기서 이 초기 파라미터는 GMM에서 저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모든 파라미터로 뭐 각 가우시안 분포의 가중치 WK에서 뮤1, 뮤K, 시그마 1부터 시그마 K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는 앞에서도 계속 했었죠. 이 스텝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잠재 변수 Z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기대값, 현재 시점의 추정치 데이터 T가 주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이 Q 데이터를 계산을 하게 되고 관측된 데이터가 각각의 가우시안 분포에 속할 확률, 즉 레이블 값을 계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지는 M 스텝에서는 이 E 스텝에서 계산된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새로운 파라미터 이 데이터 T 플러스 1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반복에서 사용할 새로운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죠. 이 단계를 로그 우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고 EM 알고리즘은 결과적으로 최적의 파라미터에 수렴하며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스텝에 대해서 GMM에서의 이 스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텝에서는 현재 파라미터 값 데이터 t로 나와 있죠. 즉 현 시점에 모수값이 주어졌을 때 숨겨진 잠재 변수 z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를 통해 관측된 데이터 x가 각각 어떤 군집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지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 q 함수는 z와 x의 로그 우도에 대한 기대값으로 정의되며 첫 번째 줄에서 수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중간 계산 과정 건너뛰고 현 시점 모수 데이터 t가 주어진 상황에서 여기 감마로 표시되는 책임값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짧게 언급을 했었죠. 책임값이란 관측값 xi가 k번째 가우시안 분포에서 생성되었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텝은 데이터 포인트가 각 군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책임값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자꾸 나오는 이 책임값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 책임값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값의 유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GMM의 기본 가정에 따라서 이렇게 어,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WK와 같은 경우에는 K번째 가우시안 분포가 선택될 확률, 클러스터 K에 할당될 확률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XI가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때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며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로 표현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XI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클러스터 K에 속할 확률, 즉 다음의 조건부 확률 XI가 주어졌을 때 ZI는 K인 이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베이즈 정리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책임값의 형태를 얻게 됩니다. 어,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이 스텝은 이 책임값을 계산해서 관측값이 각 클러스터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책임값을 저희가 이 스텝에서 구했다면 M 스텝에서는 어떻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개 변수의 최저값을 갱신하게 되는데 매개 변수는 앞에서 언급됐듯이 뭐 혼합계수 WK, 평균 UK와 공분산 행렬 시그마 K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목표로는 이 현재 추정된 책임값을 기반으로 로그 우도 함수 q 데이터 t가 주어졌을 때 세타를 최대화하는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며 여기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각 매개 변수에 대한 최저값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뒷장에는 이제 이 수식들이 어떻게 유도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합계수, 믹싱 코에피션트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각 매개 변수에 대해 최대화된 값을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 t 플러스 1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최적화 과정에서 이제 제한 없이 진행이 될 경우 지금 이 혼합 계수에 대해서는 합이 1을 넘거나 음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라그랑주 승수를 사용을 해서 WK에 대한 확률 해석을 보장을 하고 제약 조건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비제약 최적화 문제로 변환하여 수학적으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여기 라그랑주 승수를 사용한 수식이 가장 아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WK의 최저값을 구하기 위해 라그랑지안을 WK에 대해 미분을 하고 미분값을 0으로 두어서 최적화를 진행하며 그러면은 WK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람다를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WK 값을
기존에 있던 WK는 합이 1이라는 제약 조건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한 람다 값을 다시 WK에 대입을 합니다. 이때 각 클러스터에 대한 책임값의 합은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적의 혼합 개수 WK는 각 클러스터 K가 데이터 포인트 X1부터 Xn까지 차지하는 총 책임도를 전체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로 나눈 값이 됩니다. 즉, 클러스터 K가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다음 매개 변수인 뮤K에 대한 최적화 유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사용한 똑같은 Q식이 있고 가우시안 확률 분포의 로그를 취해서 뮤K와 관련된 항만 남겨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적화 과정에서 뮤K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나머지 항들은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Q를 뮤K에 대해 미분을 하고 로그 n에 대한 편미분 값을 구하고 그 후 Q 함수에서 뮤K에 대한 미분 값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최적화 과정에서 필요한 항들을 도출한 과정들이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이해는 나중에 복습을 하시면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준 미분값은 최적화를 위해 0으로 다시 또 설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뮤k에 대해서 풀어보면 마지막 줄에 나타난 여기 빨간 박스에 나와 있는 최적화된 뮤k의 값이 계산이 됩니다. 이처럼 뮤k는 책임값이었던 감마로 가중치를 둔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으로 클러스터 K의 중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매개 변수인 공분산 행렬에 대한 최적화 유도 과정도 나와 있는데요. 방금 구했던 그 뮤K를 구한 것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가우시안 밀도 함수의 로그 표현에서 공분산 행렬과 관련된 항만 구해주고 CQ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항만 구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한 공분산 행렬과 관련된 큐식을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첫 번째 항인 공분산 행렬의 절대값과 로그가 씌워진 것에 대한 미분식을 구해주면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값이 나오고 두 번째 항에 대한 미분식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값들을 합쳐서 보면 이제 전체 미분값은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이전 매개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최적화를 진행할 때 하기 위해서 미분값을 0으로 설정을 해주고 양변에 이 시그마 k를 곱해서 정리해주고 공분산 행렬에 대한 최적값이 유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노란 박스가 보이실까요? 잠시만요. 왜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관계로 말로만 좀 설명해드리고 가도록 할 텐데 이제 그 노란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의 중심으로부터의 공분산 행렬을 나타내고 전체적으로 최적화된 공분산 행렬은 각 데이터 포인트가 클러스터의 중심인 뮤K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반영하고 책임값으로 가중평균을 취해서 클러스터 책임도가 높은 데이터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클러스터 K의 데이터 분산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처럼 최적화된 매개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EM 알고리즘의 M 스텝에서 Q식이 어떻게 최대화되는지를 수식적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EM 알고리즘의 반복 종료 조건을 설정합니다. 우선 현재와 이전 반복의 로그 가능도 차이가 허용 오차보다 작아지면, 즉 알고리즘이 더 이상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반복을 종료합니다. 또는 최대 반복 횟수 t에 도달했을 때도 종료를 합니다. 만약 이 두 조건 중 어떤 것도 충족되지 않으면 현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된 값 데이터 t 플러스 1로 설정을 하고 다시 이 스텝과 m 스텝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좀 더 보기 쉬운 것들을 보도록 하죠. 이제 시각적인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라벨이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들의 분포가 있습니다. 저희는 라벨을 얻기 위해서 분포가 필요하고 또 분포를 얻기 위해서 라벨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먼저 랜덤한 가우시안 분포 두 개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 다음에는 이 스텝에 해당하는 라벨링을 진행해 줍니다. 각 데이터들을 확률이 더 높은 라벨에 할당해 주어야 하는데 9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파란색 분포에 들어갈 확률보다 주황색 분포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은 것을 육안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주황색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는 주황색 분포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에게 임의로 부여한 라벨이 존재하니 이거를 기반으로 라벨의 분포를 다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스텝에서 라벨을 고정시켜둔 채 매개 변수들을 최적화해서 반영한 분포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봤던 랜덤하게 선정한 분포와는 확연하게 다른 결과값이 나왔죠. 좀 이거를 요약을 해보자면 GMM에서의 EM 알고리즘은 결국 앞선 과정을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랜덤하게 분포를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라이클리후드를 비교하면서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라벨을 부여해주고 이거는 E 스텝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각 그룹에 대해 모수를 추정하게 되는데 추정된 모수를 이용하여 각 그룹별 분포를 그려줍니다. 이거는 M 스텝이었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수렴하는 지점에서 클러스터링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자료인데 첫 번째 그림인 스텝 0에서는 초기화된 클러스터들이 겹쳐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 스텝들이 나아가면서 점점 더 분리가 잘 되고 데이터의 분포에 맞춰서 명확하게 구분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냥 간략 좀 보기 좋게 EM 알고리즘이 GMM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넣은 슬라이드였고요. 이 GMM의 장점을 보자면 일단 기하학적이거나 특이한 모양의 군집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 데이터가 분산된 구조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K-민스보다 더 유연하게 클러스터를 분할한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 단점도 존재하는데 첫 번째 단점은 가우시안 분포의 개수 K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고 이 개수는 전 인덱스나 실루엣 개수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계산량이 많다는 것이고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는 GMM은 초기값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가가 해당 기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초기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네, 이제 좀 머리 아픈 수식적인 부분들은 지났고 뒤에는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플랫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란 무엇이냐? 개별 개체들을 순차적으로, 계층적으로 유사한 개체끼리 트리 형태로 통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리 형태의 구조는 덴드로그램을 뜻하며 이거는 개체들이 결합되는 순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덴드로그램 이외에도 여기 슬라이드에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네스티드 클러스터가 존재를 하는데 다만 이거는 데이터가 2D인 경우에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덴드로그램이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자주 사용되어지는 덴드로그램의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덴드로그램의 높이는 객체나 군집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높이가 높을수록 군집 간의 거리가 먼 것이고 높이가 낮을수록 가까운 것이겠죠? 그리고 커팅 포인트에 따라서 군집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세 개의 선을 지나는 레벨을 커팅 포인트로 지정을 하면 세 개의 군집을 그 아래로는 5개, 12개의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되죠. 따라서 덴드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커팅 포인트를 적절히 설정을 해서 원하는 개수의 군집을 얻어내도록 합니다. 이제 이 계층적 군집 분석 방식에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agglomerative와 divisive clustering인데 일단 agglomerative clustering은 바텀업 형식으로 개별 개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합쳐가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줄여서 아그네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알고리즘은 각 개체를 하나씩 합쳐가면서 마지막에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그림에 나와 있죠. 반면 Divisive Clustering은 탑다운 방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고 이거를 분할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이제 다이아나라고도 불리며 데이터를 점차적으로 나누어 나가면서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Divisive Clustering은 자주 안 쓰는 편이기에 Agglomerative Clustering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과정은 이러한데요. 첫 번째로 각 개체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포인트 간 거리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다음으로는 거리가 인접한 두 개체끼리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죠. 그리고 유사도 행렬을 업데이트하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클러스터로 합쳐질 때까지 병합을 합니다. 앞에서 그 클러스터가 합쳐지면서 이제 거리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위해 거리 기반으로 한 유사도 행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분집에서는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각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한 유사도 행렬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분집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유사도 행렬은 n by n 크기의 행렬이 되고 각 행렬의 항목은 두 분집 간의 거리를 나타내면서 어, n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방식으로 써가지고 n 곱하기 n-1을 2로 나눈 개수만큼의 분집 간 유사도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클러스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계산해야 할 유사도 행렬의 크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다양한 거리 계산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단일 연결법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뭐 두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가장 가까운 두 데이터 간의 거리로 계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complete linkage, 완전 연결법으로서 두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가장 먼 maximum distance 데이터 간의 거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균 연결법, 두 클러스터 사이의 모든 데이터 간 거리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고 네 번째로는 중심점 연결법으로서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 간의 거리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은 그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 좌표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계산 방법들의 공통점은 유클리드 제곱 거리에 기반한 거리 계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와드의 메소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방법은 두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두 클러스터의 오차 제곱합 앞에서 설명드렸던 SSE죠. 이거의 증가분에 기반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 방법은 클러스터를 합칠 때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고 두 클러스터가 합쳐진 후 해당 합의 증가분을 평가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주요 아이디어는 클러스터 간의 결합을 통해 오차 제곱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클러스터를 합치는 것입니다. 여기 계산 공식은 두 클러스터의 중심점 간의 거리 차이와 각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결합을 찾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이 agglomerative 클러스터링 방법을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5개의 데이터 A, B, C, D, E가 있고 각 데이터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리가 가장 짧은 A, B와 D, E를 각각 분집으로 묶어주고 이때 덴드로그램의 높이도 분집 간 거리인 1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클러스터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A, B라는 군집 하나, C라는 군집 하나, D라는 군집 하나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들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이 distance matrix, 거리 행렬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여기서 또다시 A, B의 군집과 C의 군집의 거리가 가장 짧으므로 한 군집으로 묶어주면 이때 덴드로그램의 높이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는 과정을 반복해주기 위해서 남아있는 이 두 군집, A, B, C라는 군집, D와 DE라는 군집이 있고
여기도 이제 군집 간 거리가 3인 덴드로그램에서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군집으로 나타날 때 이 계층적 군집화가 종료가 되죠. 그래서 뭐 이 계층적 군집의 특징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첫 번째 장점으로는 군집의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뭐 플랫 클러스터링 할 때는 군집수 K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있었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로 랜덤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서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덴드로그램에서 커팅 포인트에 따라 최종 클러스터 수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장점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로는 덴드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분집화 프로세스와 결과물을 시각화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매 반복마다 거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 아까 행렬을 봤는데 행렬 군집의 개수,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연산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클러스터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시각화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이상치가 존재할 경우 초기에 잘못 분류된 군집은 분석이 끝날 때까지 수속 군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센트로이드 방법 같은 것이 이상치에 덜 민감한 편이기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센트로이드 방법이 이상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 분류된 군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파트입니다. DB스캔은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밀도가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두 가지 파라미터입니다. 첫 번째로는 엡실론을 뜻하는 엡스로 나타나 있고 이제 반경 또는 반지름입니다.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 각 데이터 포인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경을 설정하는 것이고 이 반경 내에 포함되는 점들이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는 반경 내 최소 데이터 개수를 뜻하는 min 포인트입니다. 각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경 내에 최소한 이 개수만큼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즉 군집으로 인정하는 최소 개수인 거죠. DB스캔은 각 데이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엡실론 반경대에 미니멈 포인트 개 이상의 포인트가 모여 있으면 하나의 클러스터로 간주하는 방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포인트는 노이즈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장점은 뭐 클러스터링의 개수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건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은 밀도가 높아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인식이 되고 그 외에 색칠이 되지 못한 검은색 점들은 노이즈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는 그냥 내 이웃의 이웃도 나의 이웃이다 라는 개념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 스캔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에 앞서 간단한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어 포인트는 반경 내에 이 미니멈 포인트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분집의 중심점을 뜻하고 보일러 포인트는 클러스터의 외곽을 이루는 점, 마지막으로 노이즈 포인트는 어느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않는 점을 뜻합니다. 이 용어들에 대한 풀이는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잘 안 넘어가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미니멈 포인트가 4라는 상황을 가정하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말은 반경 내에 데이터가 4개 이상이어야 분집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타난 경우 P와 P3의 경우 모두 중심으로 반경 내에 점이 4개 이상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P와 P3는 코어 포인트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P2를 중심으로 반경 내에 점이 3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얘는 코어 포인트로서는 탈락하게 되겠죠. 하지만 코어 포인트인 P의 군집 내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보일러 포인트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P4를 보시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도 범위에 들지 못해 어느 분집에도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P4는 아웃라이어로서 노이즈 포인트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코어 포인트끼리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P3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내에 코어 포인트 P가 포함된 경우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코어 포인트가 서로의 군집의 일부가 되면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하나의 군집으로 연결을 합니다. 하나의 군집으로 연결을 한다. 이게 어떤 방식을 따를까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식은 직접 밀도 도달 가능한 관계입니다. 이 방식에 따라 클러스터가 연결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P가 Q의 이웃 반경인 엡실론 안에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Q가 코어 포인트여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두 클러스터가 겹쳐서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네, 그래서 이 관계는 코어 포인트의 쌍에 대해서만 대칭적으로 성립을 하고, 뭐 코어 포인트와 보더 포인트의 관계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밀도 도달 가능 방식인데요. 이 방식도 만족해야 할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P2, 여기 중심에 있는 P2가 Q로부터 직접 밀도 도달 가능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P가 P2로부터도 직접 밀도 도달 가능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P는 Q로부터 밀도 도달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P2가 P와 Q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뭐 PQ가 밀도 도달 가능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방식인 밀도 연결 방식입니다. 이전에서 밀도 도달 가능 방식의 관계를 확장하여 PQ가 모두 어떤 점 O로부터 밀도 도달 가능하다면 P는 Q로부터 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본적으로 두 점이 같은 밀도 영역에 속할 때 그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설명드린 3가지 방식은 DB 스캔에서 분집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고 이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은 DB 스캔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DB 스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엡실론을 사용을 해서 초기값을 추출해 줍니다. 그 다음 미니멈 포인트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 클러스터링을 시작하고 세 번째로 새로운 클러스터의 반경 내에 존재하는 포인트들을 같은 클러스터의 일부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클러스터 그룹 내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 반복하여 이웃의 영역을 확장해 줍니다. 모든 포인트들이 군집 혹은 노이즈로 정의될 때까지 반복해주고 정의가 완료되면 DB 스캔 알고리즘은 종료하게 됩니다. 이 DB 스캔을 활용하면 첫 번째로 지정할 값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시 언급을 하지만 K-민즈는 클러스터의 수 K를 미리 지정해야 하지만 DB 스캔은 밀도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따로 지정할 것이 없고요. 따로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번째 장점은 노이즈나 이상치에 강건하다는 점입니다. 밀도가 낮은 점을 노이즈를 간주하고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치나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셋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밀도 기반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이거나 특이한 형태의 클러스터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K-민즈와 달리 DB스캔은 원형이 아닌 비정형적인 군집도 잘 형성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뭐 복잡한 데이터 구조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는 게 첫 번째로는 엡실론이랑 미니멈 포인트라는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잘못 설정을 하면은 클러스터링 결과가 좀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비교적 낮은 밀도를 가진 데이터나 분집별로 밀도가 다른 경우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당연히 뭐 밀도가 매우 다른 분집이 섞인 데이터는 부정확한 분집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DB 스캔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지도 학습 방법들 중 클러스터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클러스터링에 사용되는 거리 계산 측도인 뭐 유클리디안 거리, 맨하탄 거리, 민코스키 거리, 마할라노비스 거리,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클러스터링 자체의 평가 기법들인 뭐 SC, 엘보우 포인트, 던 인덱스, 실루엣 계수들에 대해서도 공부해봤습니다. 이것들을 기반으로 세 가지 알고리즘인 flat 알고리즘, hierarchical 알고리즘, density based 알고리즘들을 살펴보았는데 일단 플랫 알고리즘에서는 K-means와 GNM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서 핵심적인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수식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그 다음 hierarchical 클러스터링에서는 이제 agglomerative 클러스터링 기법과 divisive 클러스터링 기법에 대해서 배웠으며 특히 아그네스 위주로 작동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도 기반의 알고리즘인 DB 스캔을 살펴보면서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오늘 훑어보았고 이제 참고 자료들이고요. 네, 오늘 세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